국회국방위원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녀의 학교 폭력과 근무 중 주식 거래, 그리고 북한에 도발 때 골프를 쳤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위의 조기 해체설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베라 상원의장에 이어 게라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지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혁신위와의 정면 충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당과 탈당 신당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의 내부 사정과 향후 전개 방향을 짚어보고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는 KBS 상황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혁신위원회 조기 해체설을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총선은 종합예술 작품이라며 혁신위와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R&D 예산과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혁신위는 친윤계 의원 등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 발표 이후 당내에서 반응이 없자 혁신위 조기 해체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혁신위 안건들을 잘 이끌어가겠다며 애둘러 혁신위와의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고, 총선 관련 당의 여러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들에서 혁신의 양분들을 잘 녹여내고. 김 대표는 혁신위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돼 혼선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혁신위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과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예산의 재구조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애초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 지출 예산을 줄여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내년도 R&D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다시 한번 메가시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법 발의가 섣부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서두를 생각이 없고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대전에서 민생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후 처음으로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도 다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후 첫 지역 민생 행보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 확장론이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지역이 성장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해 연구직 노동조합과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들을 만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계속 증액해온 R&D 예산을 정부가 상상 초월로 삭감해 현장 연구 개발에 큰 지장을 가져왔다며 R&D 예산 복원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 경제성장률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재정을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낙인 찍고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을 난도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의 R&D 예산 복원이 말뿐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한 R&D 예산 증액안을 장제원 위원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전의 전세 사기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의 75%가 다가구 주택이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식 거래와 골프, 자녀 학폭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김 후보는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청문회 소식을 한교미 기자가 전합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근무 중 주식 거래와 자녀 학폭, 북한 도발 당일 골프장 이용 등 의혹에 대한 질문이 초반부터 쏟아졌습니다. 윤우덕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근무 중에 주식 거래를 하고 북한 미사일 당일 골프를 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주식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건 일반 공무원도 중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안보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가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골프장 이용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작전 지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캐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늦었지 않을까 하는데 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가정에 소홀할 수 있다고 옹호하면서도 공직자 가족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공직자의 가족마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검증 때 딸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없다고 답변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9.19 남북 군사합의 관련 질문에는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답했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휘관 책임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외교부와 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외교부 예산은 ODA 등 총 26개 사업 증액과 북한 비핵화 사업의 감액을 합쳐 1,739억 원이 순중된 4조 3,026억 원이 의결됐습니다. 쟁점이던 정상외교 예산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기재부와 논의해서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통일부 예산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이 감액돼 정부 안보다 56억 원 깎인 3,289억 원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의 다음 주 2차 지하철 총파업 선언에 대해 정당성 없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기존보다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린 안을 제시했는데 파업 불참을 선언한 통합노조와 달리 민노총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지하철 회사보다 인력이 월등히 많은데도 민노총이 인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며
회사 운영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만을 위하는 파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해 총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세 번째 리포트에서 보셨던 그 내용인데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골프장을 방문했다는 의혹, 또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 자녀 학폭 의혹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이 먼저 골프장 논란은요. 지난해 3월 5일 이 김 후보자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당일에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해서 골프를 쳤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북한이 당시 아침 8시 48분쯤에 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를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날 오후 1시 18분쯤, 그러니까 3시간 30분 있다가 태릉에 있는 군 골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2년 동안에 업무 시간 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를 수십 차례 이상 구매를 했고요. 심지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월 17일에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팠던 것은 역시 자녀의 학폭 논란인데요. 이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2년 5월 이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답니다. 김 후보자에 따른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약한 조치인 1호 조치, 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과와 함께 또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여야 모두 이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주식 거래와 이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에 골프장을 간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우덕 민주당 의원은 검증 참사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이 최근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녀 학폭도 역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성장구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이 여러 차례 학폭 관련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답변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저희 가족들은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저에게도 학교 폭력이 없었다고 얘기해서 저도 없다고 답한 것이다라고 해명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자녀 학교 폭력 연루 논란이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거론하면서 이 정도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문 수준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선 그럼에도 적임자인 부분을 강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북한과 체결했던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합참의장 자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주로 사성 장군인 네. 이 육군이나 해군의 공군의 참모총장 출신이 가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해군 출신의 심지어 삼성 장군이었던 후보자를 곧바로 사성으로 승진시키면서 합참의장으로 보내는 그런 파격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김 후보자를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낙점한 것은 작전 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야전 능력과 탁월한 전투 감각, 또 작전 지휘 능력, 또 군내 신망이 두텁다라고 당시 인사 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이런 작전에 있어서 군사적인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군사적 제한 사항이 없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적의 기만과 기습에 대비하기 좋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염두에 둔 답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해군 1함대 사령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이 북한의 목선이 NLL을 통과하는 동안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당시 견책 조치를 받았던 것을 작전 능력이라고 비판한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혼자 책임지겠다고 해서 혼자 견책을 받은 것이기에 이건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군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의 필요성을 공개 촉구했는데요. 자,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앞선 단신에서 보셨지만 오늘 이탄희 의원 등 이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 혁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지켜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당론 채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 성명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김두관, 김한규, 문진석, 민영배, 이원욱, 윤건영, 황운하 등 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과 계파의 구분 없는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 양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제3당의 원내 입성을 확대하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으니까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움직임을 막자라는 데서 나온 움직임입니다. 선거제 개편이 지금 여야 간 협의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조국과 추미애, 송영길, 이른바 조추송 신당설이 주목받는 시점이라서 이런 공개 촉구가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추송 신당 창당 움직임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에 오히려 이들의 창당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더 일찌감치 그 내전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준석 전 대표 행보를 놓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거듭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미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은 좀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나온 발언만 보면 네. 민주당의 조추송보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더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요. 관련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60%라고 답을 어제는 하면서 59%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1%씩 증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충 한 달여 뒤가 되면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지난 11일에는 이 천하용인 이른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의원 전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 뜻을 같이 하는 현역 의원이 있다면서 명단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역 의원들의 합류까지 시사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바뀔 가능성을 묻자 그런 기대는 없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미비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절하하면서도 내심 우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이 신당이 현실화될 경우에 2030 세대 중심의 지지 세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특히 현역 의원 이탈로 이어지게 되면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당연히 이는 공천이 구체화될수록 이탈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 역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끝까지 소신껏 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시장 등에 대해서 참 좋은 분이더라.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당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러브콜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또 이게 신당 행보를 막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이 매일 1%씩 가능성 높아지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회 정상급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인데요. 결선 투표 때까지 멕시코에 일관된 지지를 당부하고 한 멕시코 경제 협력에도 초점을 맞춘 의회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리베라 상원의장에 이어 이튿날인 14일에는 게라 멕시코 하원의장과 연이어 회담을 펼친 김진표 국회의장.
오는 28일 세계 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거듭 멕시코에 일관된 한국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 멕시코 FTA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조세 관련 애로사항도 전달하며 한 멕시코 간 경제 협력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게라 하원 의장은 한국은 엑스포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화답하며 2030 부산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 멕시코 FTA가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멕시코 연방의회가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지정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포 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멕시코시티에서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멕시코가 우리의 중남미 제1위 교역 대상국이 되고 중남미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멕시코 한인사회를 격려했습니다. 멕시코 한인사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도우면서 그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고 또 여러 교민사회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이민사회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멕시코 한인사회와 지상사 대표들도 김 의장의 멕시코 방문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님의 멕시코 방문으로 맺어질 성과인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는 양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사회가 요청한 멕시코 직항 재개 지원에 대해 김 의장은 관련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120주년 기념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과 한글 문화 사업 등의 사안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11월 1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신당 바람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엔 신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비례신당 창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국 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매정당을 맡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진로가 언급되자 민주당에선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총선 전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송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수사 재판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신당 창당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에 도움이 될는지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당을 한다.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세 분의 좀 성향들도 좀 틀리고요. 나름의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고하신 신당 창당 가능성이 이제 60% 정도 그쯤 됐을 겁니다. 제가 뭐 창당이나 다른 행보를 한다면은 같이 움직여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아마 내부 정리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과 험지 출마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치권에 부는 신당 바람이 이번 총선에서 태풍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수능 D-1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전국 수능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는데요.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0만 4,588명으로 확인이 됐죠. 이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5.3%로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의대 열풍이 더해지면서 N수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응원을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내일이 수능일인데요. 우리 수험생활 자녀를 두던 시청자 여러분 시험 잘 보십시오. 네.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박재희 고양시 시의원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내건 문구인데요. 자, 여기에 적힌 쥐지 용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항복 선언할 때 사용되는 은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쥐지 의미는요. 이 게임의 승패가 확실히 갈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승리를 축하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항복과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인사말인데요. 때문에 이 쥐지 표현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양시 e스포츠 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재희 국민의힘 시의원. 1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 용어를 활용해서 응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수능도 꿈도 좋은 게임으로 잘 마무리하고 놀자란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 모두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늘은 신성범 전 의원을 대신해서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는 사이는 아니시죠? 의정 활동도 같이 좀 겹치셨나요? 네, 의원 전에부터 잘 알고 네. 뭐 굉장히 해박하신 정치와 국제 식견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네. 미국 특파원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지만 불꽃 튀는 뜨거운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 중진 그리고 또 친윤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 혹은 이제 불출마 요구를 이제 한 상황에서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12월까지 해당 위원들의 그 결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지 않겠다. 또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울림으로 이제 되돌아온 상황인데요. 여기에 혁신위가 최근에 불출마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혁신위가 이뉴한 그 혁신위원장은 조기 해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혁신위와 지도부가 좀 어떤 길을 같이 걷게 될 것인지 오늘 처음으로 좀 들어볼까요? 우선 여론조사를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중진 윤핵관에 대해서 험지 출마 내지는 그 출마를 접는 것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 표적이 되는 대상들이 소위 윤핵관이라는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혁신을 둘러싼 그 내부의 당내 투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역설적으로 당내가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달까지 가부간의 어떤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또 여야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12월 달에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배후에 지금 나름대로 뭐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억측도 나오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혁신위가 조기 해체 이런 설이 오히려 이제 해당 인사들에 대한 그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또 그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조기 해체는 없다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혁신이 내부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게 근거를 가지고 팩트에 기반을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혁신위를 해체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도라미타불이 없죠. 도라미타불은 그만두고 뭐 백코스를 해도 뭐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카드로서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깜짝 그 관찰자로서 놀란 것은 혁신위가 2호 안건의 권고사항으로 이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를 내놨을 때 저는 이런 종류 이게 말하자면 정당이 뭐 존재 이유가 굉장히 많고 뭐 학문적인 뭐 근사한 얘기들 많지만 실제로는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있은 그 공천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원 공천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딱 돼서 그냥 탁 내놓으면 탁 나오고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마중물 비슷한 거라도 한 20% 30%라도 사전 정지 작업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딱 열흘쯤 전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때 이거는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보다 큰 거거든요. 근데 배앓이가 없어요. 이게 그냥 돌돌돌돌 심산유곡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배앓이가 없이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전 정지 작업이 0.01%도 안 되고 그냥 질렀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2월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월까지 기다린다라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극약 처방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극약 처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극약 처방이죠. 이제 뭐 하여튼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살벌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가령 뭐 11월이건 12월이건 나오는 순간에 숫자와 질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시간도 질질 끌고 숫자와 질에서도 전혀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극약 처방으로 가는 길에 올라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실 혹은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어떤 그 시그널을 진짜 보내고 있다고 그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거침없이 하라, 소신껏 하라 뭐 이런 사인이 왔다고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 누가 이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뭐 대통령을 좀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의원님이 그 느끼신 바는 좀 어떠신 건지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2주 내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한동훈 체제로 갈 것이다.
굉장히 좀 확신에 찬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거의 대다수가 특히 네. 국민의힘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의 배후에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상상하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소신껏 거침없이 하랬거든 하고 나오니까 이제는 기정사실화처럼 만약에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네. 이거는 사건을 훨씬 확대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상이 되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대표라든지 또 주호영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아주 그 핵심 윤핵관이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 옆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원, 대통령에 대한 당내에서 그걸 해왔던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혁신의 대상이 돼버린 것처럼 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출마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라는 거는 가가지고 그 장렬하게 그러니까 계백장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출마하면 이길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다 알면서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확고한 정치적인 중진으로서의 기반을 잡느냐 아니면 요번에 험지 출마한다고 희생하면 그냥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은요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대통령 말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임기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고 대통령은 2027년이고 공천 줄 사람이 앞으로 따로 있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1기라고 할 수 있는 시즌 1의 윤핵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나중에 대통령에게 어떤 파장을 줄지에 대해서도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버스 90대를 대절해가지고 그 엄청난 이벤트를 벌이면서 저 안 갑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봐서는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그 타격이 될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지금 당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계속 평론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그 부분도 헷갈리는데 곧 한동훈이 오고 김기현을 쫓아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자기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은 전혀 가능성이 또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고 극한 상황이 되면은 뭐래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상당히 과한 논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체제로 갈아탈 것이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 언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은 사실은 10월 초에 강서 선거가 있은 직후에 사실 김기현 체제는 떠나는 게 맞죠. 와해시키는 게 맞는데 그때 뭐 선출직은 그대로 있고 임명진만 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김기현 체제는 지금도 허약합니다. 그리고 이 용산 카드 문제는 처음부터 뭐 모든 사람들, 여의도 사람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푸른 눈의 인요한 위원장이 왔을 때 이것은 호가 호의를 패러디해서 인가호위다라는 그 호는 뭐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호랑이는 뒤에 있고요. 인시의 가면을 쓰고 호랑이는 뒤에서 위험을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인가호의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인요한 위원장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보니까 말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다변이다가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 그 낙동강 얘기도요. 그 뭐 농담도 못하냐고 흘러갔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일성으로 한 거고요. 이 용산 카드를 빼든 얘기도 사실은 인가호위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로 앞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하여튼 이 용산 카드를 빼든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그 얘기,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낮지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낮지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꿰뚫고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민주당도 여기에 못지않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이제 상황입니다. 비명계의 이상민 의원이 연일 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 뭐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뭐 그 문을 뭐 그 닫지는 않겠다,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제 발언을 했었고. 심지어 또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함께하는 원칙과 상식도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이준석, 조국, 송영길 신당설인데 비명계 탈당과 신당 움직임 중에서 민주당이 현재 가장 신경이 쓰인다면 좀 어떤 부분일까? 이 외에도 뭐 어떤 게 있다면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실까요? 민주당의 친명계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면 이 5명의 의원들이 신경이 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송영길,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이 사람들의 행보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사람의 경우에는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파장이 덜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나가라는 건데 당 밖을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조추송 3민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꾸 출마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당에 가할 부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이미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인데 보니까 당권은 완전히 당대표를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막 우당탕탕 하면서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마치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를 창조해내면서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의 모습을 정말로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은 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떤 게 가장 신경이 쓰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그 독수리 오영재, 이상민 등등 지금 원칙과 오영재입니까? 예, 독수리 오영재가 이제 윤영찬 의원이 가세를 하면서 멤버는 좀 바뀌었지만요. 독수리 오영재는 기왕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은 약간 별도의 모습을 보이고 또 별도의 멘트를 국힘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구가 비교적 탄탄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하고는 좀 입장과 처지가 조금 다른 거죠. 네, 유성 쪽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해도 거침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독수리 형제들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독수리 오영재 플러스 알파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추가로 누가 생기느냐. 그렇죠. 만약에 5 플러스 알파가 상당한 숫자가 돼서 이것이 복수가 되고 또 복수도 상당한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복수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넘어서느냐 20명을 넘어서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조국과 송영길, 추미애 이런 분들의 신당설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것도 세 분이 각각 입장이 달라요. 조국 신당은 만약에 이게 뜬다면, 근데 이제 뜨는 게 쉽지는 않지만 뜬다면 이건 좀 당의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송영길 신당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신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땐 그냥 흔히 얘기하기 좋아서 조송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각의 이슈가 전혀 다른 거고요.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 기반을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과연 뜰 것이냐. 지금 정 의원께서는 이게 지금 평론을 하는 건지 신당을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정말로 12월 어느 순간에 떠버린다면 민주당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그 의견은 이제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친명, 비명 의원들이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특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을 괴뢰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과격하게 또 표현도 했네요. 위성정당 방지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내년 총선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위성정당 방지를 또 이제 공약으로 약속으로 내걸기도 했었는데 근데 실제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하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이 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적용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준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그 비례대표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위 아류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뽑은 다음에 나중에 합치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난 선거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라는 명분이라든지 주장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 3, 4년 전에도 민주당은 절대 그런 정당 안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결국은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흡수해갖고 지금 국회의원 수가 168석이나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경제에서의 주요 단위는 돈이고 정치에서의 주요 단위는 권력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옳은 말을 하는데 이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정말로 실행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데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 중에 지금 하나도 제대로 실천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내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결국은 그 정치적 이해 셈법에 의해서 속으로는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의 선언을 하는데 참 이런 상황이 과연 그 유권자들에게 이탄희가 이런 거를 얘기했으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게 연동형이든 옛날에 하던 병립형이든지 간에 비례대표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은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가지고 얘기한 비명, 친명이 다 얘기하는 오늘 기자회견 이것은 이제 맞죠.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은 위성정당을 포기하는 건 결국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그 거대 양당 두 당이 20석 정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당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원대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병립형으로 가는 건 또 거대 양당을 위한 제도 변경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에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정가에서 떠도는 얘기는 권역별로 해서 한반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가 하는 남한 땅을 한 세 토막이나 뭐 몇 토막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권역별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이걸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논의하고 이럴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선택지가 매우 좁아들게 되고요.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을 이 연계를 끊어낼 수 없다고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요즘에 여의도의 기류입니다. 그러면 권역별과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또 누군가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 또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금방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힘당은 하여튼 인가호의식으로 지금 공천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민주당은 사실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2스템이거든요. 뭐
하여튼 이 시들이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양대 정당의 횡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례 제도로 또다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비판이 있고요. 이건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제도로 회귀할 경우 신당은 자리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국민의힘도 그런데 병립형을 지금 그 원하는 쪽으로 기류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류가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 다음 체제대로 간다면 현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법으로 그러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 정당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음 이슈로 좀 짧게 들어보고 오늘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했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정치권을 보면 숨쉬기 힘들다 이런 그 진행자 말에 KBS를 보면 숨쉬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쳤네요. 또 강선우 의원도 그동안 이제 고정 출연했던 KBS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박민 KBS 사장인 취임이 이제 그 직후인데 이런 상황에서 KBS에서 이제 진행자들도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그동안 이제 보도에서 불공정한 그런 관행들이 있었고 내용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한 상황으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제 취임 일성으로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 여당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정상화이다, 야당은 점령 작전이다 이런 표현으로 갔는데 KBS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서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결국은 이것은 이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송이 이 양 정당이 싸우는 싸움판으로 지금 전락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뭔가 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매우 불행한 사태고요. 이런 사태는 우리 역사에서 5.16, 12.12 때를 연상시키고 아주 매우 후진적인 나라의 언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언론 지수를 대폭 떨어뜨리는 효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책임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언 유착이라든지 윤지호라든지 뭐 생태탕을 보면서 숨쉬기 힘들다고 느꼈던 야권 인사들이 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KBS도 그렇고 자금의 이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당이었던 야당에게도 업보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KBS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업보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소신대로 방송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편성권 문제라든지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갖고 사장이 바뀌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너무 거칠어서 제가 보기에도 참 당혹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칠게 보시는군요. 거칠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갈 거예요. KBS 노조가. 그런데 KBS의 노조도 뭐 한 3개나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KBS 내부에서 한번 치열한 토론을 해보세요. 방송의 독립과 방송인의 자율성 그리고 소위 민주사회에서 삼권 분립 외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KBS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권력 저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런 저급하고도 질 낮은 방송 문화를 우리가 세계의 뭐 지금 뭐 경제 대국이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어 있고 정말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라면서 방송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반추와 성찰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KBS가 먼저 좀 내부에서 움직여 보세요. 결론을 한번 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불꽃 튀는 뜨거운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